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남자복이 지지리도 없는 여성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아마 제 사연을 들으시면 아이고 불쌍해라, 정말 가여워라, 아이고 저런 일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사는 게 비슷해 보여도 각자 팔자대로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대로면 제 인생에는 결혼이라는 게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총 3번의 파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혼보다 파혼이 낫다지만 너무 결혼을 쉽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저한테도 결혼은 어렵고 인생에서 가장 신중하게 결정했던 일이었어요. 두 남녀가 만나서 한 가족이 되는 일은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제가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던 만큼 상대방도 진지하게 생각할 거라 믿었지만 3번의 파혼을 겪으면서 남자에 대한 불신만 생겼었죠. 제가 처음 결혼을 결심했던 건 바른 생활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면서부터였어요. 항상 단정하고 깔끔했던 남자친구는 성격도 저랑 잘 맞았던 사람이었죠. 저희 엄마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데 남자친구는 엄마 가게에서 직접 일도 돕기도 했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남자친구는 꼭 가게에서 일을 도왔어요. 은행원이었던 남자친구는 정장을 입고 일해서 옷도 불편할 텐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를 도왔죠. 엄마 전화를 받고 가게로 달려가 보면 남자친구는 생긋생긋 웃으면서 엄마한테 씩씩하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괜찮아요. 저 이제 어머님 사이 되면 더 자주 올지도 모르는데 그냥 적응하세요. 아이고 넉살도 좋네. 정장 다 구겨질 텐데 그냥 앉아있다 가지. 남자친구가 씩씩하게 일도 돕고 나서는 걸 보면서 엄마는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입으로는 괜찮다고 하셨지만 내심 고마우셨던 것 같았죠. 제가 다급히 가서 남자친구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해? 옷 다 구겨지겠네. 언제 왔어? 이 옷 어차피 세탁해야 되는 거라서 괜찮아. 근데 어머님 배고프시겠다. 이제 저녁 시간인데 같이 저녁이라도 먹으러 가시는 건 어떠세요? 오늘 이 정도면 과일도 많이 판 것 같은데요. 그때 남자친구는 엄마를 보면서 근처로 외식하러 가자면서 다정하게 말했어요. 엄마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못 이기는 척 말했습니다. 그럼 그럴까? 저녁에 다들 밥 먹지 뭐 과일 사러 오겠어? 제가 맛있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같이 가요.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나도 농땡이 좀 부려보자. 엄마는 살갑고 넉살 좋게 대하는 남자친구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죠. 그래서 종종 가족들과 모임에도 초대하기도 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야말로 엄마는 직업 좋고 성격까지 좋은 남자친구를 1등 신랑감이라면서 칭찬 일색이셨습니다. 그러다 같이 식장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남자친구가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다면서 자리를 피했어요. 금방 올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한참을 안 오길래 저는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남자친구를 찾으러 근처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일이라 식장이 한산해서 그런지 어디선가 말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남자친구가 누군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들려오는 남자친구의 말투와 목소리는 처음 보는 낯선 사람 같았어요. 그때 남자친구는 전화기를 붙들고 불평 섞인 말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막상 결혼 준비해보니까 뭐 별로 있는 집 같지도 않아. 장인어른 될 사람이 개인 사업한다고 해서 큰 사업 하나 있는데 그냥 구멍가게더라니까. 장모는 과일 가게 하는데 내가 가서 일해보니까 하루 매출도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해. 그냥 딱 모든 게 보통인 집안이야. 오죽하면 예물 예단도 알아서 하래. 내 동료는 사업가 집안 여자 만나서 시계에 차까지 받으면서 결혼하던데 난 이게 뭐냐? 저번에 예비장인 나한테 와서 통장 하나 만들고 가더라. 난 처가복도 없어. 에이, 빚 좋은 개 살고 골랐네.
남자친구는 누군가한테 저희 집안을 두고 한탄을 하고 있던 거였죠. 남자친구의 속마음을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과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남자친구의 말은 정말 정이 뚝 떨어지는 말이었죠.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남자친구는 전화에 대고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어요. 야, 구멍가게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한테 주겠지. 난 진짜 빚 좋은 개살구 집에 잘못 걸린 거라니까. 도대체 부모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예비사이 차해줄 돈도 없냐? 아니 하다못해 시계도 못 받는다니까? 난 그냥 평생 은행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할 것 같다. 그냥 장인 장모 노후 준비 끝난 거 그거 하나 장점으로 보고 결혼하는 거지. 에휴. 저희 부모님에 대해 막말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그동안 무슨 생각을 해왔을지 머릿속이 훤히 보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희 부모님과 가까워지면서 혼자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머리로 굴리고 있었다는 게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그렇게 알아낸 사실들로 저희 부모님 인생까지 함부로 재단하고 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전 성큼성큼 걸어가서 통화를 마치는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냅다 후려쳤습니다. 아악소리를 내면서 뒤를 돌아본 남자친구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란 얼굴이었죠. 저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그렇게 결혼 자금 반반 노래를 부르더니 네 머릿속엔 계산기밖에 없었구나. 유나야, 그게 아니고 이런 대화 남자들끼리 그냥 자존심 싸움 같은 거야. 난 여자한테 잡혀서 안 산다. 그런 거 과시하는 거야. 야, 그게 더 웃겨. 잡혀 살고 말고가 뭐가 있는데. 그럼 넌 사는 내내 척하면서 살 거야? 안 잡혀 사는 척, 잘 사는 척하면서?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쩌고 저째? 나는 뭐 따질 줄 몰라서 안 따진 줄 알아? 결혼이 무슨 거래냐고. 너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너도 나 은행원 정도 되니까 만난 거잖아. 은행원이 뭐 대단하다고 직업만 보고 널 만나. 너 은행장 될 거야? 어? 사랑해서 결혼하려던 거지. 무슨 거래야. 됐고 그만하자. 난 우리 가족들까지 발 아래 두고 무시하는 새끼랑은 절대 못 살아. 저는 남자친구한테 화가 잔뜩 난 채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그때는 식장이나 각종 일정들이 예약 전이라서 갈라서면 그만이었어요. 제가 그만하자고 하니까 남자친구는 울며 불며 저를 잡았었죠. 하지만 한번 신뢰가 깨지니까 저 눈물마저도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몰차게 식장을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어느새 집 앞까지 찾아와 있더라고요. 그때 엄마는 집 앞에 있던 남자친구를 보고 저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왜 밖에 세워두고 너만 들어왔어? 같이 들어와야지. 엄마, 나 결혼 안 해. 아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준비하다 싸우기라도 했어?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지. 저 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 빼먹을 거 없는 빚 좋은 개살구 집안이래. 저런 놈이랑 어떻게 평생을 살아? 뭐? 뭔 집안? 쥐뿔도 없는 놈이 어디서 함부로 주둥이질이야? 엄마는 제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요. 그럴 만도 했던 게 정말 남자친구 계산법대로 하면 사실 남자친구 집안이 뒤떨어졌거든요. 그래도 엄마는 남편이 성실하고 반듯한 사람이라 마음에 들어 하셨던 거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저희 집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말했다는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희 집이 단독주택이었는데 엄마는 마당에 있던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해 남자친구를 향해서 냅다 물을 쏘셨어요. 그러자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그놈은 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질렀죠. 엄마는 물에 젖은 채 비명을 지르는 그 여우 같은 놈을 보며 소리쳤습니다. 남의 집 수준 따지기 전에 네 교양머리부터 갖추고 와. 어딜 결혼할 정신머리도 안 박힌 놈이 와서 지랄 연병을 떨어?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보낼 것 같아? 썩 꺼져. 갈게요.
갈 테니까 제발 그 물 좀 끄세요. 그렇게 비명을 지르면서 사라진 놈과 저는 첫 번째 파혼을 하게 됐어요. 그 후 결혼이 엎어졌다는 사실이 모두 퍼지자 여우 같던 놈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하나둘씩 들려왔었죠. 차라리 첫 파혼은 이겨낼 수 있는 정신력이라도 있었어요. 한동안 아무도 만나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두 번째 만남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엄마가 오래 나가던 모임에서 한 친구분이 절 좋게 봐주시고 주선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 모임에 있던 친구분이 소개해준 사람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자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반으로 나간 자리였는데 그 남자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색하고 불편할 줄 알았던 첫 만남에서 둘이 5시간 동안이나 대화를 나누다가 왔었죠. 처음부터 대화가 너무 잘 통하는 소개남한테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자주 만나면서 대화하다가 비슷한 점이 많았던 소개남과 연애하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던 사람이었죠. 그건 바로 저와 비슷한 시기에 파혼을 겪었던 겁니다. 이런 걸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왠지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을 보면서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었죠. 남자친구는 슬픈 목소리로 과거를 떠올리면서 힘들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결혼할 뻔했던 여자가 바람이 나서 예식장도 다 취소하고 엄청 힘들었어. 이게 나만 상처받은 거면 몰라도 부모님까지 엮이니까 정말 수습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 그렇지. 결혼은 집안끼리 엮이니까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 나도 파혼했을 때 왜 그런 사람을 만났는지 자책했는데 이젠 그냥 결혼 전에 만나서 다행이다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해져. 그렇게 두 번째 만남을 이어오면서 남자친구와 정말 인연이라고만 믿었어요. 어떻게 이런 남자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연애를 1년 반 정도 하고 있을 때쯤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로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장 황당했던 건 남자친구가 모아뒀다는 결혼 자금이 처음과 달랐다는 거였습니다. 정말 황당한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분명히 결혼 준비 당시엔 엄청난 자산가라도 되는 것처럼 몇 억대가 있다고 하더니 막상 자금을 서로 까보니까 달랐던 거였죠.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자산이 몇 억씩 있다더니 이게 뭐야? 8천만 원 있는 거야? 아니, 오빠 나이가 몇인데 모은 돈이 이것뿐이야. 아, 그게 다른 돈은 비트코인에 다 넣어뒀지. 너 처음 만났을 땐 장이 좋아서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당장 현금으로 빼도 반도 못 건질 것 같아. 뭐? 그럼 현금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 비트코인이 있던 거였어? 그게 뭐야? 아니 무슨 주식을 산 것도 아니고 코인을 샀어. 미쳤어? 미안해. 나도 이렇게 휴지 조각이 될 줄 몰랐어. 그래도 나 연봉은 좀 되니까 살면서 많이 모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아껴서 살면 되잖아. 저는 결혼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샀었다고 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기가 막혔죠. 현금으로 내 통장에 있어야 내 돈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때 비트코인이 상한가를 치는 걸 보고 자기 자산이라고 했던 겁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노름이 아니라 투자로 잃은 돈이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남자친구를 깜짝 놀래키려고 회사 앞으로 찾아갔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나오는데 남자친구만 안 보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켜주는 걸 포기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신호음이 가더니 겨우 남자친구는 어색한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왠지 목소리가 이상하길래 저는 혹시나 퇴근했나 싶어 남자친구한테 물었어요. 목소리가 왜 그래? 지금 어디야? 나? 회사야. 바빠서 이제 끝났어. 이제 나가려던 참이야. 이제 퇴근한다고? 나 그럼 회사 앞에 있으니까 빨리 나와. 뭐? 회사 앞이라고?
남의 회사 앞을 왜 가? 남이라니, 우리가 남이야? 아니, 그게 아니고 바쁜데 네가 기다릴까 봐 그렇지. 이제 나올 거라며 얼른 나오기나 해. 남자친구는 왜 회사까지 왔냐면서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말하는 겁니다. 결혼 준비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남인가요? 그리고 회사 안에 무작정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화낼 일인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그때는 나와만 봐라 하면서 작정을 하고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나오는 겁니다. 금방 나온다던 사람이 강간무소식이길래 전화했더니 그제야 헐레벌떡 달려오는 남자친구가 보였어요. 그런데 뛰어오는 방향이 회사 정문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뛰어오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게다가 멀리서부터 뛰어왔는지 이마에는 식은땀까지 맺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있다던 사람이 왜 엉뚱한 곳에서 뛰어오나 싶어 추궁하듯 물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면서 왜 그쪽에서 와? 그리고 뛰어온 거야? 이 땀은 다 뭐야? 퇴근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너한테 전화가 왔지 뭐야. 아깐 이제 막 나가려고 했다면서. 내가 그랬나? 아닌데. 나 퇴근하고 나가고 있던 중이라 그렇게 말했을 리가 없는데. 제가 추궁하면서 묻자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하면서 변명에 가까운 말만 늘어났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수상해서 순간적으로 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남자친구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원증 좀 줘봐. 방금 퇴근했다면서 그럼 사원증 있을 거 아니야. 보여줘. 그게 집에 두고 와서 오늘 임시 사원증 썼어. 그래? 그럼 집에 가보자. 대기업 사원증 좀 구경해 봐야겠어. 얼른 가자. 왜 그래? 아니 갑자기 사원증을 왜 찾는 건데? 내가 좀 봐야겠으니까 찾지. 내나 보라니까. 나 지금 여기 회사 들어가서 오빠 이름 말하고 재직 중인 직원인지 확인해 볼까 어디? 일단 가자. 내가 다 설명할게. 야, 그동안 회사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하더니 너 다 뻥이지? 미안해. 근데 다 거짓말은 아니고 나 대기업 하청 직원이야. 뭐? 야, 너 이러다 나 보여준 부모님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겠다. 그것도 거짓말이야. 미안해.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랬어. 저를 사랑해서 거짓말했다는 남자친구의 말이 믿어지시나요? 정말 황당하다 못해 누가 저를 두고 몰래카메라라도 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저한테 소개해준 부모님도 대역을 썼던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친근하게 대했는데 진짜 배신감에 기가 막혔죠. 그런데 실체를 알면 알수록 정말 인생 자체가 거짓말투성이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던 남자친구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기업 하청에 다니고 있다는 말도 계약직 사원으로 일하고 있었기에 완전히 직원이라고 하기도 애매했었죠.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남자친구 뺨을 때리면서 소리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다 말하지 그랬어. 이렇게 뒤늦게 내가 알아내니까 그제야 사과를 하는 게 말이 되는 거야? 그냥 네 화가 풀릴 때까지 날 쳐. 내가 다 맞을게. 근데 헤어지지만 말자. 인생을 어떻게 살았으면 부모도 떳떳하게 못 보여줘. 내가 너 같은 걸 뭘 믿고 만나. 인생의 거짓뿐인 널 어떻게 더 만나냐고. 제발 한 번만 나 좀 이해해줘. 이거 안 놔? 이 거머리 같은 놈아. 저한테 끈질기게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그대로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화가 난 채로 주선을 해줬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노발대발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야, 이 여편 내가 남의 딸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어디 그런 거짓부렁 치는 놈을 소개시켜? 내 딸이 그렇게 만만해? 아휴, 나도 지금 알았어. 내가 왜 일부러 그랬겠어.
나도 지금 알았다니까. 집어치워. 잘 알아보지도 않고 어딜 감히. 내 딸 짐짝처럼 시집 보낼 생각 없으니까 한 번만 더 껄떡거려봐. 내가 가만 안 둬. 엄마는 주선을 해준 친구에게 화를 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온을 2번이나 겪게 된 저는 그날 엄마 품에서 펑펑 눈물을 쏟았죠. 진심을 다해 사랑했을 뿐인데 왜 저는 이런 일만 당하는지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안아주면서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괜찮어. 우리 딸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진심을 줘도 모르는 그놈들이 문제야. 우리 딸 괜찮어. 이 엄마가 있잖아. 엄마의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죠. 2번째 파혼 당시에는 아버지도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일반적인 연애였다면 나만 힘들고 말았을 텐데 파혼이라 부모님까지 너무 힘들게 해드린 게 참 죄송스러웠어요. 2번이나 배신을 당하니까 저는 그때부터 남자한테 질린 상태였죠. 그래서 정말 한동안 회사랑 집만 오고 가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 저는 볼링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습니다. 친구들과 볼링을 치다가 좀 더 여러 사람들과 게임을 하고 싶었죠. 그리고 팀을 이뤄서 볼링을 치면서 기존 회원들과도 친해지게 됐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다 보니까 지난날의 아픔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끝나고 모여서 친목 모임도 가지면서 친해졌었죠. 그러다 유독 저에게 잘해주던 남자와 우연히 팀이 됐어요. 원래도 가까운 사이였지만 같이 팀으로 볼링을 치다 보니까 가까워지면서 따로 만나는 사이가 됐습니다. 저의 지난날 아픔도 모두 감싸준 남자친구는 저한테 믿음을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의심이 간다기보다 조금 특이한 것들이 있었죠. 30 후반이었던 남자친구는 가끔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특이하다는 걸 느꼈던 건 드라이브를 가려고 같이 차에 탔을 때였어요. 차를 새로 뽑은 지 얼마 안 된 차라 구경시켜준다면서 같이 나가게 됐었죠. 새 차라서 차 내부를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차 천장에 있는 거울을 내렸는데 어떤 종이가 툭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뭔가 하고 무심코 집어들었는데 부적인 걸 보고 깜짝 놀라서 남자친구한테 물었어요. 오빠, 이게 뭐야? 오빠 이런 거 믿어? 그게 거기 있었어? 그거 별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 나 차 샀다고 하니까 선물로 준 거야. 선물로 부적을 줘? 뭔지도 모르고 막 가지고 다녀도 되는 거야? 아는 사람인데 잘 챙겨주셨겠지. 왜? 찝찝하면 이거 그냥 버릴까? 아는 분이 줬다면서 그걸 어떻게 버려. 그냥 잘 보관해도. 이런 곳에 두면 잃어버리겠다. 처음에는 부적을 차에 두는 남자친구가 조금 특이했어요. 저희 집안은 기독교를 믿는 집안이라 부적을 믿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부적 구경을 해본 적 없던 제 눈에는 남자친구가 특이해 보였습니다. 저희 집이 기독교 집안인 걸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제가 부적을 보고 놀라니까 버릴까 하고 물어본 것 같았어요. 그래도 지인이 준 선물을 어떻게 함부로 버리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잘 두라고 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이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차 트렁크에서 짐을 꺼내는 남자친구 차를 보다가 요상한 천을 보고 처음에는 이불인가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복 같기도 하고 왠지 꼭 귀신이 입을 것만 같은 옷이었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복지관에서 연극 봉사활동할 때 입을 거라고 해서 대여한 거야. 무슨 연극이길래 꼭 처녀 귀신이 입을 것 같은 옷을 빌렸어. 공포 연극인가 봐. 연극도 다양하잖아. 무슨 복지관에서 공포 장르를 연극으로 공연을 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남자친구는 엄마와 자주 연락하면서 가깝게 지냈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와 둘이 지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더 엄마를 챙겨야 한다고 하니까 가정적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들은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 미래의 아내를 대하는 모습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좀 특이하지만 다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어느덧 연애도 1년이 넘어갔었죠. 그쯤 남자친구가 프로포즈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한창 회사 일과 경기도에 지내시는 엄마를 뵈러 다니느라 바빴던 남자친구가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 도시락이라도 만들어주려고 남자친구 집으로 재료를 사서 갔었어요. 남자친구가 이제 회사에 있을 시간이라 먼저 가서 만들고 있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갔었죠. 그런데 그때 남자친구 집 주방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왜냐하면 주방에 칼을 보관하는 칼 보관함에 부적 하나, 주방 수납장 문에 부적 하나가 떡하니 붙어 있었어요. 대체 어떤 지인이 부적을 이렇게 주는 건가 싶었죠. 생각해보니까 차에 있던 부적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던 남자친구 모습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주방에 있던 부적을 치우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집에 돌아온 남자친구는 식탁에 올려져 있는 부적을 보고 저한테 인사도 하기 전에 이게 뭐냐면서 소리를 질렀죠. 깜짝 놀라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남자친구를 보며 말했어요. 그거 주방에 붙어 있길래 내가 거기 올려둔 거야. 부적은 대체 누가 자꾸 주는 거야? 뭔 줄 알고 여기저기 붙이는 거야? 왜 남의 집에서 막 손을 대는 거야? 다 이유가 있겠지. 저번에 차에서도 그냥 막 치우길래 이것도 그런 건 줄 알았지. 왜 화를 내? 그렇게 중요해? 아니야, 내가 예민했어. 진짜 친한 지인이 준 거라 그래. 미안해. 저는 화를 내면서 말하는 남자친구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자친구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오빠, 혹시 따로 믿는 게 있는 거야? 우리 집 기독교 집안인 거 알잖아. 그래서 나도 이런 거 보면 자꾸 꺼림칙해. 아니야. 이거 정말로 아는 사람이 그냥 준 건데 아무것도 아니야. 별건 아닌데 잘 보이는 곳에 두라고 해서 둔 건데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떼버려서 화가 났어. 그래도 제 말을 잘 들어주는 남자친구가 고마웠죠. 그 후 정말 남자친구는 차에 있던 부적과 집에 있던 부적까지 모조리 치웠어요. 무교였던 남자친구는 친구가 주는 부적을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종교에 대한 차이는 극복했구나 싶어서 안심했죠. 하지만 며칠 뒤 저는 지금껏 본 부적과는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뜬금없이 어딜 좀 가자면서 퇴근 시간에 남자친구가 절 데리러 왔던 겁니다. 그리고 차에 타자 그제야 어딜 가는지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어딜 가나 싶어서 물었더니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보면서 말했어요. 놀라지 마. 우리 어머니 보러 가는 거야. 뭐? 갑자기 어머님을 이렇게 급하게 본다고? 우리 만난 지도 오래됐고 내가 너한테 프로포즈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깊은 대화를 해봐야지. 우리 엄마 서울에 일이 있어서 지금 서울에 계셔. 저녁만 먹고 오자. 저는 남자친구의 말에 정말 황당했었어요. 아무리 서울에 오셨어도 그렇지 이건 너무 급한 것 같았죠. 긴장한 채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식당에 도착했어요. 남자친구와 내려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부터 강렬한 인상이 눈에 확 띄는 얼굴을 한 분 보았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쪽으로 가는 걸 보고 기겁했어요. 바로 그 강렬한 인상이 남자친구의 어머님이라는 걸 알고 놀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나라고 합니다. 네, 한번 보고 싶었는데 반가워요. 남자친구와 결혼 얘기가 오고 가던 시기라 저는 어머님이라고 불렀죠. 아줌마, 이모라고 부르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어머님이라고 불렀네요. 그런데 어머님은 아이라인도 짙은 편이었고 눈화장이 화려해서 그런지 인상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을 바로 볼 수가 없었죠. 그런 제 속도 모르고 어머님은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은 다 살아 계신다고? 네,
어머님은 과일 가게 하시고 아버지는 따로 작은 개인 사업하고 계십니다. 그랬어? 집안에 암 걸린 사람들은 없고? 집안에는 뭐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그럼 반 통과했네. 그럼 종교는? 믿는 종교 있어? 아, 저희 집은 기독교 믿고 있어요. 기독교? 기독교만 아니면 되는데 하필 왜 기독교를 믿는 집이야? 어머님의 말에 당황했는데 남자친구가 나서서 대답했습니다. 엄마, 종교엔 자유가 있는데 왜 그래요? 안 그러기로 했잖아요. 그래도 너무 안 맞잖아. 그만하세요. 오늘 그냥 얼굴 보러 오신 거잖아요. 갑자기 어색해진 분위기 속에 밥만 먹기 시작했어요. 결혼 전에 의뢰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었는데도 어쩐지 어머님이 물어보시니까 기분이 이상했었죠. 그러더니 그때 어머님이 절 보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좀 와. 어차피 한번 봐야 되는데 말 나온 김에 보자. 네? 뭘 봐요? 그런 게 있어. 일단 와봐. 어머님이 사시는 곳은 경기도의 한적한 시골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올게 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있었죠. 그렇게 어머님을 보내드리고 남자친구는 저한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야, 너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어. 뭔데 그래? 그날 다 보여줄게.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나 믿어줘. 그렇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주말에 남자친구 어머님 집에 가게 됐어요. 우선 남자친구가 먼저 가 있기로 하고 저는 후발로 출발하기로 했죠. 혼자 운전해서 가는데 초행길이다 보니 내비를 따라가도 왠지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던 길에 있는 슈퍼에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께 길을 물었어요. 핸드폰을 내밀면서 주소를 보여드리면서 길을 물었죠. 그런데 주소를 본 아주머니가 혀를 차면서 말하시는 거예요. 어디 보자. 여길 가신다고? 여길 뭐하러 가는 거예요? 예비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요. 아이고, 또 사람 하나 인생 망치겠네. 그 집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집값도 떨어지고 난리도 아닌데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가서 제발 이사 좀 가라고 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보면 알아요. 좀만 올라가다 오른쪽으로 꺾으면 집이니까 가서 봐요. 분명 처음엔 친절했는데 내가 준 주소를 보자마자 불친절해지는 아주머니를 보면서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봐야 의문이 풀리겠다 싶어서 알려주신 대로 가봤어요. 대문 앞에 도착해서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는데 저는 그 안의 풍경을 보고 깍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는 바닥으로 이어지는 이상한 새끼줄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새끼줄에는 하얀색 한지 같은 종이들이 듬성듬성 묶여 있었죠. 그리고 마당에는 양손에 방울을 들고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어머님이 입고 있던 옷은 예전에 남자친구 차에서 본 적 있던 한복이었어요. 팔통은 엄청 컸고 색동 저고리 같은 색으로 된 한복을 입은 어머님은 방울을 찌고 혼자서 중얼거리더니 앞에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분을 보고 소리쳤었죠. 내가 물가 쪽은 피하라고 했었지. 그러니까 왜 물가로 다녀서 남편을 잡어?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이가 자전거 타는 도로에 물이 있어요. 당장 자전거 갖다 버려. 그러다가 남편 죽는 수가 있어. 벌써 물귀신이 붙었어. 이건 그냥 굿으로는 안 떨어져.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왜 예비 시모가 기독교만 아니면 된다고 했는지도 이해가 갔었죠. 그때 손님 점을 보고 있던 건지 계속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쌀을 뿌리고 방울소리를 내는 겁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전화해도 남자친구는 전화를 안 받았죠. 저는 다시 대문을 닫고 조용히 나와서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때 마트에 다녀왔는지 남자친구가 보였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물었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 핸드폰 집에 두고 나왔어. 마트 급하게 가느라 깜빡했어. 우리 엄마 만났어? 지금 그런 말이 나와? 내가 뭘 본 줄 알아? 그러자 남자친구는 잔뜩 화가 난 저를 보고 한숨을 쉬면서 제 어깨를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솔직히 말 못했어. 우리 엄마 사실 무당이야. 네가 싫어할 것 같아서 말 못했어. 그리고 점집이라고 하면 거부감부터 들까봐 말 못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 뭐? 그게 날 위한 거라고?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어야지. 우리 집 기독교 집인 거 알았잖아. 그럼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왜 그걸 이제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장사나 마찬가지지. 저기 봐. 손님도 있잖아. 우리 엄마 그래도 돈 잘 버셔. 하루에 얼마에 버는 줄 알아?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늘 다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어. 다 해결할 방법이 있다니까. 그런데 그때 손님이 나가서 저희는 대화를 멈추게 됐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예비 시모가 나와 저희를 쏘아보면서 말하셨어요. 거기서 뭐해? 남의 집 대문 막고 서 있는 거 아니야. 안으로 들어와. 그 말에 남자친구는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직접 와보니까 분위기는 더 음침했습니다.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자 과일이 잔뜩 올라가 있는 상도 있었어요.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불상도 보였죠. 난생 처음 보는 물건들과 조명은 또 노르스름해서 꼭 귀신의 집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예비 시모는 저를 보면서 단호하게 말하셨어요.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뭐해? 신령님이 불편하다고 하시잖아. 당장 앉아. 시모의 호통에 놀라 저는 그대로 자리에 앉았죠. 그러자 남자친구도 슬금슬금 옆으로 오더니 제 옆에 앉았어요. 둘이 나란히 앉으니까 예비 시모는 부채를 탁 펼치면서 저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 궁합 좀 봤더니 둘이 살면 잘 살 것 같아. 근데 다 날짜가 중요한 거 알지? 내가 딱 보니까 그래. 예비 시모가 쌀알을 상 위에 던지더니 부채를 접어서 상을 한 번 치면서 소리쳤죠. 그 작은 부채로 어찌 그런 큰 소리가 나는지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놀란 저는 아랑곳하지도 않고 시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딱 이 날짜가 좋겠어. 딱 14일. 네? 2달 남았는데요? 어허, 신령님이 노하셔. 어딜 감히 신령님 말씀에 토를 달아. 그리고 넌 지금 있는 회사도 그만둬. 그 회사가 새 생명을 맡고 있어. 거기 계속 있으면 임신을 못해. 그 회사 어렵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그만둬요? 저는 못 그만둬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굿이라도 해. 내가 5천만 원에 네 앞길 뻥 뚫어줄 테니까. 예비 시모는 저한테 굿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 믿는 사람한테 굿이 말이 됩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어이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기독교 집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굿으로 안 씻고 가면 너 3년 안에 죽어. 지금 너 살려주려고 내가 굿 해주겠다는 거잖아. 제가 죽는다고요? 돌잡이 때도 실 잡은 제가요? 너 횡단보도 건너다가 차에 칠 뻔한 적이 있지? 그리고 괜히 계단에서 넘어지기도 했잖아. 내 말이 맞아, 틀려? 그때 저는 예비 시모의 말에 소름이 쫙 돋았죠. 왜냐면 정말 지난달에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일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겪을 일인데도 이런 곳에서 들으니까 괜히 굿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죠. 왜 사람들이 점집을 많이 다니고 굿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관심도 없던 저마저도 순간 혹하니까 정말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가 제 손을 잡으면서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죠. 유나야, 여기가 뭐 이상한 곳도 아니야. 우리 엄마 유명해서 전국에서 전 보러 온다니까? 네가 여기서 굿만 하면 우리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굿하자. 그 순간 제 손을 잡고 말하는 남자친구를 보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가 결혼 못해서 죽은 처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굿까지 하면서 결혼을 할 것 같습니까? 그때 굿을 해야 결혼할 수 있다는 남자친구 말에 이성이 돌아왔었죠. 그래서 저는 침착하게 예비 시모를 보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죄송한데요. 저희 집안이 오랫동안 기독교를 믿고 살던 집이라 이 문제는 저희 부모님과 상의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굿만 하면 제 인생이 뻥 뚫린다니까 아마 잘 말하면 찬성하실 거예요. 그러니? 그럼 어서 가서 상의하고 와라. 제 말에 눈을 반짝이면서 어서 전화하고 오라는 예비 시모의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사기꾼 느낌이 풀풀 풍겼어요. 그동안 파혼 2번 당하는 동안 저는 내공 다 안 쌓았겠습니까? 실패를 통해 배운 사자 냄새를 맡은 저는 전화를 하는 척 나가서 그 길로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힐을 신고 차가 있는 곳까지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차에 타보니까 신발 하나가 없었지만 저는 우선 차에 시동을 걸고 왔던 길을 되돌아갔어요. 그리고 가던 길에 아까 들렸던 슈퍼가 보여 저는 아까 들은 얘기에 대해 자초지종을 물으려고 내렸습니다. 어차피 동네 사람도 있어서 안전한 곳이라 생각했었죠. 숨을 몰아쉬면서 온 저를 본 아저씨는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으로 절 보며 말하셨어요. 딱 보니까 또 당했구먼. 두 모자가 한 3년 전에 이사 와서 점집 차려놓고 어쩜 그렇게 동네 이미지를 다 망쳐대는 거야? 집 보러 온 사람들이나 땅 사러 온 사람들이 저 집 굿하는 거 보고 재수 없다고 그냥 다 간다니까? 그 집 여자가 얼마나 고약한 여잔 줄 알아? 동네 사람들이 민원 넣고 항의하니까 남자 셋을 이긴 여자라고. 굿도 어떻게 하길래 구급차도 왔었어. 정말요? 그게 저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래. 아가씨도 살고 싶으면 얼른 도망쳐. 내가 봤을 땐 그 집 엄마나 아들이나 한통 속이야. 지금 아가씨 내가 3번째로 알고 있어. 그쪽 아가씨한테 돈 같은 거 요구 안 했어? 돈 내놓으라고 엄청 싸우고 간 집안도 있었어.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가짜 구판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남자친구의 모든 게 의심스러웠죠. 그래서 저는 심부름센터에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본 것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남자친구는 이름 빼고 전부 다 가짜였던 거였죠. 저한테 보여준 명함도 가짜로 만든 명함이었어요. 게다가 예비 시모라고 믿었던 무당 여자는 사기 전과도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옆에서 돕던 사람이 남자친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미끼로 여자들 등쳐먹고 사는 한심한 모자한테 제가 딱 걸렸던 거예요. 정말 팔자 한번 고약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새끼는 사기에 폭행 전과까지 있던 놈이었어요. 남자를 여러 번 만나봤지만 이런 최악의 남자는 없었어요. 진짜 그동안 뉴스, 신문, 인터넷에서 본 사기 수법들이 제 바로 근처에서 다 벌어지고 있던 겁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사기 수법을 일반인이 어떻게 간파해내겠습니까? 그동안 사기는 바보만 당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기 당할 뻔한 위기에 처하니까 더 이상 사기는 남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됐네요. 이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때 아버지와 엄마는 저를 위로하며 말하셨어요. 유나야, 자책하지 마. 너 정말로 네가 인생을 잘 산 거야. 결혼하기 전에 알았으면 됐지 뭘. 어떤 집은 결혼하고 알게 된 집도 있대. 그러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어. 사과는 그 집 구석에서 해야지.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절 자책하지 않고 파혼을 결정했죠. 그러자 뻔뻔한 그 사기꾼 놈이 회사 앞까지 찾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뻔뻔한 얼굴로 용서를 빌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파혼을 해? 우리 엄마가 점쟁이라서 그런 거야? 야, 사기꾼 모자랑 누가 사돈 맺고 싶어 하겠어? 난 그냥 너랑 네 엄마 자체가 싫어. 내가 너희들한테 정신적인 거 다 청구할 거니까 딱 기다려.
아이씨, 뭐야? 이게 착하게 대해주니까 기어오르네. 사기꾼? 뭐로 고소할 건데? 나한테 10원이라도 손해본 거 있어? 재수없게 진짜. 그냥 숨 쉬는 게 피해주는 거야. 정말로 너네는 사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사실 제가 피해본 게 없어서 경찰에 신고를 해도 구제받을 게 없긴 했어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서 뻔뻔하게 찾아온 사기꾼 놈을 보고 큰 소리를 쳤던 거였죠. 그랬더니 그놈이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손을 들어 올리더니 뺨을 치면서 소리쳤어요. 야, 너 말 다 했어?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말로 하니까 우습지, 아주. 살려주세요. 갑자기 제 머리채까지 잡고 폭행하는 그 새끼 손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남자 힘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결국 회사 보안 요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경찰을 불러서 그 새끼를 인계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놈은 폭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이미 코뼈도 부러져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만큼 다친 상태였죠. 그래서 경찰서에서 합의 의사를 물을 때 저는 절대 없다고 했어요. 그러자 며칠 뒤 그놈 엄마한테까지 전화가 온 겁니다. 유나야, 우리 아들 좀 풀어주면 안 되겠니? 걔 지금 집행유예 기간이라서 이걸로 또 들어가면 이젠 진짜 감옥 가야 돼. 합의금 얼마면 되겠니? 내가 합의금 줄게. 아주 진짜 난리 부르스네요. 합의 볼 생각 전혀 없으니까 그냥 들어가서 콩밥이나 먹으러 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은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니까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상한 무당 모자와 악연이 끊겨버렸죠. 끝까지 합의를 안 해줘서 결국 감방에 갔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속으로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값비싼 인생 수업료를 내고 저는 하나 배웠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그리고 한동안 지나가는 남자만 봐도 제가 부들부들 떨 정도로 두려움에 떨었어요. 이제는 많이 이겨내서 직장 다니면서 자기 발전에 힘쓰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남자복이 없고 그냥 평생 잘 살겠다고 맹세했죠. 그럼에도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건 지난날의 반성이자 같은 여자들이 저와 같은 상처를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쓰게 됐습니다. 쎄하다 싶으면 무조건 피하세요. 결혼보다 소중한 스스로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우리 모두 소중한 자식들인데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갑시다. 모두 행복하세요.